안녕하세요. 자, 2020년 제18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해설 강의 중에서 우선 이제 제2교시 사육질 실천론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난도 분석 보게 되면 기출 논점 그리고 신개념 출제 문제입니다. 신개념 출제 삐껴나온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19년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 시험은 25문제 중에 23문제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가 삐껴나온 거죠. 두 문제가. 그리고 이제 출제되었던 논점, 기출 논점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좀 더 깊게 나온 문제가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23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빼면 22문제죠. 그러니까 22문제는 완전 일치. 그러니까 쉽게 정답이 골라졌던 문제라는 거예요. 삐껴나온 문제 두 문제 틀렸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기출 논점에서 나왔는데 좀 더 깊게 나온 문제 또 틀렸다고 치면 그러면 세 문제가 틀렸으면 25문제 중에 22문제 그건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문제는 또 어땠을까요? 자, 2020년 문제. 자,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삐껴 나왔습니다. 사실상은 한 문제만 어려웠어요. 한 문제만. 그리고 24문제 중에서 좀 더 깊게 나온 문제가 두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번 실천론 문제 이 두 문제 좀 더 깊게 나왔다고 분류한 이 두 문제도 정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나왔다고 분류를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고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한 문제, 두 문제 빼면 세 문제를 빼야죠. 그러면 22문제가 완전 일치한 거다. 그래서 2019년 문제와 2020년 문제는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불구하고 좀 더 깊게 나온 이 두 문제는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출제 분포인데요. 제1장에서 실천 개념 정의 나오는 이 부분 목표, 특성, 기능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사육 실천에 미친 이념 요거 이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1장인데 1장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가치 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2교시 과목에서 사회복지 실천론은 그나마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여기가. 자, 앞서 제가 한 문제 삐껴 나오고 두 문제가 그 나왔던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쉽게 정답이 골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같이.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제가 우리 9개년 기출 해설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가 집필한 9개년 기출문제 해설서가 굉장히 해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참조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본 강의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들 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까지는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 1번 문제는요. 생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 생태도가 나왔어요. 이 생태도는 이건 실천론뿐만 아니라 실천기술론과 겹치죠. 실천기술론에서 가족사정도구에서 생애주기표 그리고 가계도 그리고 생태도 그 다음에 생활력 도표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 조각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생태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가족 조각은 사트의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나오지만 제가 이제 가족 조각이 우리 그 가족 사정도구 쪽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자, 이거 다 맞죠. 근데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 클라이언트나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 이 생활 사건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활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게 뭐죠? 바로 생활력 도표.
그죠? 생활력도표. 그래서 이제 이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실천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역복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2교시에 어차피 푸는 문제입니다. 2교시에. 자, 자선조직협회. 자, 옳은 것은 1번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영국에서 런던시에만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비스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중복과 그리고 누락이 발생됩니다. 이걸 이제 남구누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계속 중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칠 남자 구제 구자. 한쪽에서는 구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구제가 세요. 그래서 살루자 구제 구자. 그래서 남구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서비스가 중복되고 또 한쪽에서는 서비스가 누락 또는 소외되는 현상. 이게 발생되거든요. 서비스 간의 조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869년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당연히. 이건 너무 쉽잖아요. 사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산업화의 결과로 본 것은 어디입니까? 인보관 운동입니다. 자, 이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SHM, 즉 인보관 운동은 환경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즉 환경 뭐예요? 사회 구조로부터 찾았습니다. 즉 산업화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COS에서는 개인을 변화시켰던 거잖아요. 그죠? 개인의 변화. 여기는 사회가 문제니까 사회를 뜯어 고치려고 했던 사회개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구조사. 자, COS는 자산조사죠. 여기가 자산조사인 이유는 COS는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을 구분했어요. 즉 구빈법 이념에 기초했죠.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에게만 원조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치 있는 빈민인지 진짜 가치 없는 빈민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진짜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날의 공공부조와 같은 이 자산조사를 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인보관 운동에서는 이제 여기와 대별되는 것이 이제 연구조사죠. 연구조사입니다. 연구조사. 자, 연구조사를 통해 사회제도를 개혁, 즉 사회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보관 운동이에요. 이것도 지금 4번 이웃으로 생각해서 함께 생활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인보관 운동에 해당됩니다. 인보관 운동의 구호는 자선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죠. 반면에 자선조직협회의 슬로건은 뭐였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웃이라고 하면 지금 인보관 운동이에요. 자, 이거 다 인보관 운동이고, 자, 자선조직협회는 집단이 아니죠. 지역사회복지 태동에 영향을 줬지만 집단은 아니죠. 그죠? 개별사회사업에 태동에 영향을 준 거죠. 개별사회사업. 그러니까 집단 및 지역사회복지라고 하면 인보관 운동이고 개별 및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자선조직협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COS든 SHM이든 즉 자선조직협회든 인보관 운동이든 둘 다 지역사회 조직사업 즉 지역사회복지에 태동에는 영향을 줍니다. 둘 다. 다만 이제 COS는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 자선조직협회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인보관 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다음은 한국사회복사 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자, 3번 문제는 뭡니까? 윤리강령에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 6장과 4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1년 3차 개정된 걸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와 같이 문제가 나와요. 조문을 46개의 조문 중에서 조문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조문이 어느 윤리기준에 해당되는가? 윤리기준 6장. 자, 첫 번째 기본.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세 번째가 동료, 네 번째가 사회, 다섯 번째가 기관, 여섯 번째가 사회복지윤리위원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이 조문 이 두 가지는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출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윤리강령 문제는 마치 법제론을 공부하듯이 빈출주문 공부하듯이 그간에 출제되었던 윤리강령 조문을 특히 우선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막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인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1차 현장 이용시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면 안 되고 복잡하니까 먼저는 뭐부터 1차 현장으로 골라내야 돼요. 1차 현장. 그러니까 1차 현장이 아닌 걸 봐야 하니까 1차 현장인 그러니까 2차 현장인 것을 골라내야 하는 거죠. 그죠?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현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기관이에요. 2차 현장은 또는 2차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1차 기관, 2차 기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2차 현장 또는 2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인 곳이에요. 자, 근데 우선 1차 현장이 아닌 것을 먼저 골라내야 합니다. 보건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는 아닙니다. 여기는 다 2차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생활시설인 것들을 또 골라내야죠. 생활시설. 자, 요게 지금 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이거는 나는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기출론점에 지금 공부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쉬웠던 문제이고,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체계, 이 버탈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에다가 일반 체계 이론 플러스 생태학, 그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 또는 생태학 이론입니다. 브론펜브레너가 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이 생태체계의 구성에는요, 미, 중, 외, 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간체계. 근데 시간체계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자, 보니까 미, 중, 외, 거 내부 체계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일단 날라가고요. 옳지 않은 거고. 자, 그 다음 미시체계부터 봐야 하는데, 미시체계 또는 소속체계라고도 하죠. 이 미시체계를. 자, 이 미시체계 개인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환경,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이걸 미시체계 또는 소속체계라고 합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라면 그 아이의 부모 또는 형제 또는 친구, 직접 영향을 주는, 또는 그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 이런 게 이제 미시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미시체계가 답이 나왔잖아요. 자, 1번. 자,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은 중간체계가 아니라 뭐죠? 외부체계. 그죠? 외부체계. 중간체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클라이언트가 아동일 경우에 아동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아이 부모의 직장 또는 그 아이 형의 학급. 그러니까 부모의 직장은 그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 부모 영향 준 게 다시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외부 체계죠. 그 다음에 4번 외부 체계.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뭐예요? 거시 체계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관계. 즉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 즉 미시체계.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 그건 바로 중간체계입니다. 자, 6번 사회복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5가지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나온 거죠.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힘의 불균형성,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의 다중성, 그리고 의무상충. 여기다가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가죠? 여기에 가치상충.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건 너무 쉬웠죠.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 쉬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의 봉사활동에서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봉사활동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그 계기는요,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자, 우회 방문자들이 무급이었는데 보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보수. 즉 언제예요? 제 강의에서는 제가 이거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1900년이 넘어서게 되면 이 COS의 주축이었던 이 우회 방문원들이 맨 처음에 무급이었죠. 무급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중류층과 상류층의 부인들, 즉 아줌마들이었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1900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유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개별사회사학과의 한마디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바로 이 시기를, 자, 이 시기가 바로 1900년부터 1920년까지를 말합니다. 봉사활동에서 전문직으로 출발하는 요 시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설사 요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건 너무나 쉬웠던 것이 5번을 보면 전통적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서 통합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요. 자, 이게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1960년대. 통합 방법론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예요. 이 제너럴리스트. 즉 1957년 펄만 여사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엎어버렸죠. 혼합시키면서 거기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을 종결시키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노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60년대 이후에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방법론 등장은 봉사와 전문적으로 출발하게 된 때하고 한참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쉽게 골라질 수 있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회 방문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체계도 마련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자, 의사인 카보트 언제예요?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고용한 거 언제? 1905년. 이거요, 이미 보건대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카보트.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카보트도. 보건대 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고, 따라서 이 보건대 문제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겁니다. 보건대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자, 근데 여기 1905년이면은요, 여기입니다. 자, 1905년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 고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15년에 플렉스너가 사회사업 전문직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이,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사회진단을 집필함으로 인해서 진단주의 학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진단주의, 개별사회사업에서 진단주의 학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 있고 나서 1930년대 이후로 기능주의, 오토랭크의 기능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약 25년간 대립하게 되고요. 그것을 퍼서 묶어버린 것이 펄만 선배님께서 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이 문제가 돌고프, 로엔버그와 해링턴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요. 제가 신개념 출제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이건 신개념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이미 나왔던 논점입니다. 언제? 17회 시험에서 한 줄로 나왔어요. 한 줄로. 한 줄로 나왔다니까요, 이거. 한 줄로 나왔는데,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이게 한 줄로 나왔어요. 한 줄로 나왔는데, 18회 시험에서 이걸 자세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 한 줄로 언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신개념 출제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해설서에 11단계 제시한 거, 그죠? 문제 확인부터 이제 평가까지 체계적 과정으로 11단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뭐 이거 순서 나왔으니까 순서 나온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8번 문제는 틀렸다고 칠게요. 사실 이제 7번까지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자, 기초論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 것이고요. 자, 그러면 8번 문제는 뭐 틀렸다 치고, 자,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그러면 자,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사가 접수 단계에 수행하는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실전 과정론에서 접수 단계가 시험에 나온 거죠. 그죠? 접수 단계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가족 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조정한다. 조정하는 것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1번은 개입 단계입니다. 접수 단계가 아니라. 이제 접수 단계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기관에 온 거예요. 이 처음 온 클라이언트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접수 단계에서 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이제 우리 기관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 실제 클라이언트가 되는지 여부. 즉, 뭡니까? 여기서 뭘 결정해요? 서비스의 적격성 유무를 이 접수 단계에서 결정하게 되죠. 자,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 및 사회복사 자신을 소개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도 확인하고 욕구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름 나이를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켜야 합니다. 즉, 양가 감정을 다뤄줘야 돼요. 이 양가 감정이 뭡니까? 변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변하고 싶지 않은 욕구. 이걸 지금 양가 감정이고, 이 저항의 요인은 저항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가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 양가 감정이 뭐라고요? 변하고 싶은 마음과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 감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저항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 실천 과정에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실천 과정은요, 접수,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사정하고, 사정한 걸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뭐하죠? 개입하죠. 그 다음에 개입한 걸 가지고 이제 평가 종결하게 되고요. 평가 종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후 세션,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가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접수 나왔잖아요. 지금 차례차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자료 수집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료 수집의 출처입니다. 자료 수집의 출처. 자료 수집이 어디로부터 되는가? 근데 자, 여기 자료 수집에 관한 예시인데,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파악을 위해 부모와 면담을 실시한다.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이건 이제 구두 면접이에요. 구두 면접. 그죠? 그 다음에 진로 고민 중인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맞아요. 이것도 검사 실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자료 수집의 출처가 되는 것들입니다. 관찰 및 이런 검사. 그 다음에 이웃의 아동학대 신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이 가정방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거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11번. 다음은 사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이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정 결과, 사정 됐어. 이제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한 다음에 사정 이후. 지금 사정 이후 단계는 뭡니까? 사정 이후 단계를 물어봤어요. 요거는 사정 이후 단계는 뭐예요? 사정 다음에 계획 수립.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뭡니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정 결과 우리가 이제 이 사정 단계에서 하는 과업이 뭐죠? 사정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 발견. 그 다음에 자, 문제 발견. 그 다음에 문제를 규정하죠. 문제 규정. 이걸 문제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발견하고 문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 사정 단계가. 자, 보니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여 기관에 접수된 클라이언트가 성장기 학대 경험이 있었대요. 자, 성장기 학대 경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충동적 성격. 자, 그리고 가족 및 이웃과 갈등 문제가 있어요. 또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배우자와 이혼 위기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으나 근로 의지가 거의 없어서 실직한 상태예요. 자,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자, 지금 문제를 사정 단계에서 문제를 지금 발견한 거거든요. 또는 문제를 규정, 형성한 거거든요. 자, 문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뭘 합니까? 계획 수립 단계 과제는 우선 표적 문제 선정이고, 두 번째 목적 또는 목표 설정이고, 세 번째 계약서 작성, 계약의 공식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시킬 게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표적 문제 선정 그 앞에서 표적 문제 찾기, 그죠? 표적 문제 찾기. 그 다음에 목적 설정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플러스 뭐예요? 목적이면 목표로 구체화, 또는 이제 목표면 또는 목적이면 과업으로 구체화. 과업으로 구체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이게 단계가 시험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추가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더 지금 추가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1번 보면 이혼 위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뭡니까? 개입 단계죠. 개입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죠? 자,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의뢰는 접수 단계와 종결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정은 접수, 자료 수집 다음에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수 단계가 없어요. 사정 다음이니까 사정 다음에 의뢰할 수 있는 곳은 언제입니까? 언제? 종결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종결 단계죠. 그 다음 이제 3번 원인이 되는 성장기 학대 경험에 대해 치료를 시작한다. 치료도 언제예요? 치료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개입이죠. 자, 그다음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이건 뭐예요? 개입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자, 5번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뭡니까? 표적 문제 선정이에요.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죠?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발견된 문제들 중에서 먼저 표적 문제를 찾아야 돼요. 표적 문제가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예요. 근데 표적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찾는다는 것은 표적 문제가 선정되는 거예요. 왜? 표적 문제는 몇 가지를 선정하죠? 2가지에서 3가지를 선정하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1, 2, 3등까지가 표적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은 지금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 나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문제를 내주잖아요. 예. 자, 종결 단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사의 과업이 아닌 것은. 종결 단계에서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얘를 계획 수립 단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후관리 계획은 종결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후관리 계획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접수한 걸 가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자, 이제 자료 수집, 접수 단계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사정, 자, 사정한 걸 가지고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종결합니다. 그리고 띵띵띵띵띵 사후 관리합니다. 사후 관리, 사후 세션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종결 단계에서 이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종결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달라지게 되니까. 알았죠? 자, 성과 유지 전략을 확인한다. 이것도 종결 단계의 과업에 해당이 됩니다. 산출과 성과가 나오는 건 이제 종결이 되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에 필요시 타 기관에 의뢰한다. 그죠? 의뢰는 종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에 대한 정서 다루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양가 감정 다루기. 이게 양가 감정 다루기.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접수 단계의 양가 감정도 있지만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자,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은 뭐예요?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 종결 단계의 정서는 뭡니까?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기쁨이에요. 아, 근데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거. 이게 이제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이거든요. 양가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수 단계의 양가 감정은 그때 두 가지 감정은 변하고 싶은 마음과 변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고, 종결 단계의 양가 감정, 그 두 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기쁨과 근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다음에 이제 정서 반응 다루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4번을 보니까 종결 규준 및 목표 수립. 자, 목표 수립은 어차피 목표 수립 설사 종결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목표 수립은 어차피 계획 수립 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종결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계획된 종결인 경우에는 언제 그 종결을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종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종결 기준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4번과 같은 경우는 이건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걸 종결 기준을 몰랐다 하더라도 목표 수립 어디예요? 계획 수립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설사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1, 2, 3, 5번을 보면 답은 고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육 실천 과정의 개입 단계에서 사육사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으로 오는 것을 모든 고른 것은 이번엔 개입입니다. 그죠? 개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계획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개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서비스 제공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 여기가 바로 계획 수립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재사정. 일단은 기억이니까 기억을 동그라미 해야 합니다. 문제 풀 때에는 기억. 얘들은 날아가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의 서비스 제공 전략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건 개입 단계 아니죠. 따라서 니은이 또 날아갑니다. 그죠? 니은 날아갔어요. 여기 또 날아갔죠?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재사정이 나왔어요. 이 재사정은 개입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입 안에 점검과 재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죠? 개입 안에. 우리 실천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사례 관리로 가게 되면 사례 관리의 단계에서는 개입 다음에 점검 다음에 재사정. 이렇게 분류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는 경우는 이제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떻든 개입 다음에 점검, 그 다음에 점검 다음에 재사정인데, 근데 실천 과정론에서 문제 나올 때는 얘들은 개입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과정 및
총괄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과정평가다라고 나오면 그렇게만 나왔다면 그건 개입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총괄평가라고 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이걸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총괄평가를 결과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과평가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 총괄평가를 다시 나눠서 효과성평가와 효율성평가로 나뉘는 거고요. 효과성평가를 다시 산출평가와 그리고 성과평가, 그리고 효율성평가를 비용 효과분석과 그 다음에 비용 편익분석으로 나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 개입 중에 실시하는 거거든요. 아까 과정론 제가 봤을 때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 개입 단계 하는 게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이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종결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 평가, 이걸 바로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알았죠? 총괄. 결과평가. 따라서 지금 여기서 과정평가라고만 하면 맞아요. 근데 총괄평가라고 해서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관리입니다. 이 사례관리는 보통 두세 문제 나와요. 두세 문제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챕터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 보통 몇 문제가 나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이 주로 나왔던 논점이 뭐였지?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그 책과 그 다음에 뭐 요약집 그런 책들에 이론 공부를 하는 그런 책들에 기출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이 언제 몇 번이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일단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 그래요. 공급 주체 다양화. 공급 주체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그리고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역량 강화도 맞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죠. 사례 관리 대상자들은 그들이 가진 문제 자체가 복합적인 문제이고 장기간 개입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생애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어르신이나 또는 정신 장애인이나 또는 우리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관리에서 복합적인 문제 당연히 맞죠? 근데 4번 이건 뭐 나온 논점이잖아요, 이거. 그죠? 4번이 지금 옳지 않거든요. 사례 관리의 그 과정은요, 지금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걸 딱 잡아버리라고 했어요. 이거 사례 발견. 즉, 사례 발견이 아웃리치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아웃리치로 나왔어요. 아웃리치. 자, 이게 접수 단계예요. 그러니까 접수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클라이언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례 발견이나 아웃리치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떻든 접수를 사례 발견 또는 아웃리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세웁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정을 해야 계획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계획 다음에 개입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개입을 연계 및 조정. 자, 연계 및 조정 이렇게 나왔었죠. 역시나 또 여기서 또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점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입 안에 실천 과정에서는 개입 안에 점검과 재사정이 들어가 있지만 사례 관리에서는 개입 다음에 점검, 점검 다음에 재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
종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다음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또 사례관리 문제 또 나왔죠.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사례관리가 수행한 역할 물어봤는데, 자, 보면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가정폭력, 실직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면담해줬대요. 면담해줬다고 했으니까 상담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코올 치료와 근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자활센터 이용 방법을 설명해줬대요. 그건 정보 제공자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배우자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의 배우자 5명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알코올 중독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대요. 뭐예요? 교육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계했대요. 연계는 뭐예요? 연계는 중개자. 자, 이 중개자와 중재자를 지금 또 논점으로 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사회복사의 역할, 우리 실천 현장과 이제 사회복사의 역할이 같이 챕터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우리 실천론에서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사례관리, 그 사회복사의 역할을 그냥 내지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하면서 같이 물어봐요. 사례관리 문제에서. 근데 이 중개자는 뭐예요? 연계, 연결, 의뢰, 그 다음에 뭐예요? 소개. 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개자입니다. 브로커죠. 근데 중재자, 중재자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회복지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중재자인데 이 중재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나오지 않지. 의견 차이 뭐 갈등 뭐 중재했다고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또 사례관리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사례관리 실천 과정 중 개입 단계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앞에 제가 출제 빈도 이렇게 했고 각 챕터에서 그간에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간파하면은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아, 사례관리 몇 문제 나오겠구나. 대략. 예상이 가능해요. 항상 그렇게 나왔으니까. 알았죠? 그렇게 이제 아까 단계에서도 이번에 접수 단계 나왔고 이번에 자료수집 단계가 안 나왔네? 나와줬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 문제가 실천론의 그 목차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건 실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개입 단계 과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 개입은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계 및 조정. 그죠? 이렇게 갈등 발생 시 조정한 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사회복사의 역할 뭐라고요? 중재자라고요. 너무 쉬웠죠? 자, 근데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기초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수립했다.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계획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접수 단계니까 당연히 사례 발견이나 아웃리치겠죠. 그죠? 자, 기관 내부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사례관리 실천 전에 이걸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한다.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안에서 해당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굳이 측정 도구를 이제 선정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평가와 관련된 것도 다 계획하는 것이 바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는 거, 계획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까지는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측정 도구에 대한 선정이. 자,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핑커스와 미나안. 자, 통합 모델에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죠. 통합 모델. 사회복 실천 역사에서 통합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1970년대 나오게 됩니다.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즉, 컴튼과 갤러웨이의 문제 해결 모델 또는 컴튼과 갤러웨이의 신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다이너마 모델, 저민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 이런 모델들 우리 통합 모델인데 이거 다 70년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핑커스와 미나안의 사체계에 해당되는 건 딱 보니까 변화매개 체계, 행동 체계, 의료응답 체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의료응답 체계는 누구 거예요?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에서 이걸 추가시켰잖아요. 그다음 변화매개 체계, 전문 체계, 전문 체계도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그러니까 일단 3번하고 5번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인데 자, 이웃이나 가족은 변화매개 체계입니까? 아니죠. 행동 체계입니다. 그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사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행동체계죠. 그러니까 그죠? 변화매개체계가 즉 변화매개체계인 사회복지사가 표적체계를 변화시키는데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 함께 상호작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동체계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웃도 되고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또는 타 전문가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표적체계죠. 변화매개체계가 아니라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인파먼트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파먼트 모델, 강점, 관점, 권한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모두 같은 문제로 풀면 되고요. 이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거고 문제가 뭐 두세 문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거 클라이언트와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수립합니다. 개인, 대인관계, 제도적 또는 이걸 구조적 차원이라고 하죠. 인파먼트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협력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중요시하죠. 자, 문제 부적응과 개입에 초점을 둔다. 이거 뭐예요? 병리적 관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사실. 그죠? 그다음에 개입 과정은 대화, 발견, 발전 또는 발달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게 또 공부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이고요. 자, 통합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합 방법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통합 방법론. 자, 사례 관리가 실천 현장에서 일반화된 이유가 아닙니다. 통합 방법이 먼저 나오고 사례 관리가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이 사례 관리는 통합 방법론의 일환이죠. 이것도. 자, 그다음에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 바로 맞죠. 그죠? 다양한 클라이언트 체계 수준에 접근. 그죠? 다체계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화. 고도의 전문화는 전문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즉 방법론의 분화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전통적 방법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 개입하기에 적합하죠.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했습니까? 다양한 유형의 클라이언트를 통합하는 게 통합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간의 분화된 전통적 방법, 이 방법론, 분화된 방법론의 공통 요소를 뽑아서 묶는 거죠. 방법론의 통합이지 클라이언트의 통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20번인데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하기 위해 사회복사에 필요한 역량. 자, 관계론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깊게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깊게 두 문제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관계론의 7대 관계론에서 우리 주요 저서들이 그 원칙에 해당되는 사회복사에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게 있어요. 제시한 게 비에스텍의 7대 관계론의 비에스텍의 책에서. 근데 요게 이번에 개별화하고 자기결정에서 사회복사에 필요한 역량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제가 알고 있으라고 했죠. 반드시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예. 제가 그래서 우리 통합이론서에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하면서 이론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 뭐 쉽지예요. 이거는 문제 고르는 게 자, 경청 능력, 관찰 능력, 질환에 대한 진단. 질환에 대한 진단을 왜 사회복사가 합니까?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좀 더 깊게 나온 문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지금 나오지 않은 논점, 그거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건드려놔서 제가 여기다 좀 더 깊게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사회복 실천에서 전문적 관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관계론에서 맨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관계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들, 그 다음에 관계 원칙 7가지,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 근데 이제 요거는 관계론 중에서도 관계 기본 요소들 나오기 그 부분입니다.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전문적 관계입니다. 또는 우리가 원조 관계라고 하죠. 즉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쪽입니다.
그죠? 자, 근데 옳지 않은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중심이 됩니다. 맞아요.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이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제한적입니다. 시간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항상 목적이 있고.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틀린다고 했죠? 항상 목적이 있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장소는 제한적입니까? 장소는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끔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자,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관계이다. 그죠? 전문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서 이 통제는 누구를 통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때 클라이언트의 정서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감하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클라이언트의 정서를 통제한다고 하면 틀린다고 그랬죠? 자, 전문가가 설정한 목적을 전문가가 설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설정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죠. 자, 전문가는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위는 있죠. 그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자,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것이에요. 근데 권위를 고수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문제 22번. 요거 지금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량이 이게 또 제가 좀 더 깊게 나온 문제. 아까 이제 개별화에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량. 이번에는 자기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사 역량. 그러니까 이거 좀 더 깊게 두 번째 문제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사실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경청하고 수용하는 능력. 이거 뭐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고 분석하도록 지원하는 능력. 맞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맞잖아요. 이게 뭐가 틀렸어요? 당연히 맞지. 그죠? 근데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여서 그걸 관철시켜버려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안 되죠.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한다는데 자기결정하게끔 하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것을 결정해서 그걸 막 관철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니을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죠. 그죠?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좀 더 깊게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깊은 문제가 아니죠. 안 나왔던 부분을 건드려 놓기는 했지만 자, 면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면접에서 나왔네요. 면접론에서. 자, 면접론.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죠. 즉 사회복지사는 상담자, 클라이언트는 내담자로서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시간, 장소가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장소는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면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장소는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게끔 정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거는 고려해줘서. 자, 목적보다 과정지향적 활동입니까? 아니죠. 목적지향적 활동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 면접의 종류. 자, 이 면접의 종류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면접의 종류 3가지. 면접의 종류 3가지가 뭐예요? 정보 수집 면접. 그 다음에 치료적 면접. 그 다음 뭐예요? 또 뭐예요? 사적 면접. 자, 정보 수집 면접은 실천 과정, 정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자, 치료적 면접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자, 사적 면접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접수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지금 여기 변화를 가져오는 면접은 뭡니까? 이게 치료적 면접입니다. 자, 정보를 수집하는 면접은 뭡니까? 자, 여기 정보 수집 면접입니다. 따라서 자,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4번 개방형 질문. 이것도 지금 면접에서 나온 거죠. 면접의 기술은 관찰과 경청과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질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나뉩니다. 이 개방형 질문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구조화된 질문과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나뉩니다. 자, 근데 자꾸 이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뭡니까?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그죠? 선생님은 어제 자녀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예. 아니요. 답변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폐쇄형 질문입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은 그 상황에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 아니요? 말이 안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선생님은 기분은 어떠하셨나요? 예? 아니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요? 안 되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예? 아니요? 안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폐쇄형 질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개방형 질문입니다. 24번 너무 쉬웠고, 자, 25번도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자, 면접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중 클라이언트에 혼란스럽고 갈등이 드는 느낌을 가려내어서 분명하게 해준다. 자, 분명하게 해준다. 분명하게 뭡니까? 명료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너무나 끔찍해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가 끔찍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가 끔찍한지 모르니까 사회복사는 뭐가 끔찍한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명료합니다. 자, 근데요, 답은 그냥 나오는 것이었는데, 자, 제명명. 이 제명명을 뭐라고 합니까? 제정의 또는 제규정 또는 제구성. 이 제명명은 제구성, 제정의, 제규정. 요거는 어디의 기법이죠, 얘가? 우리 기술론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죠.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는 아이에게 잔소리는 너에 대한 관심이다.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다. 이렇게 잔소리를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제명명이고, 그 다음 이제 제보직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도 합니까? 재확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예요? 안심기법이죠. 안심. 내가 보증해 줄게. 그 말은 뭐예요? 안심하라는 얘기죠. 안심입니다. 제가 등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안심입니다. 안심. 요거는 재보증.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분화가 이게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게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답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얘가 지금 어떻든 보기 지문에 등장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이 세분화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부분화 또는 세분화. 그래서 제가 해설서에 좀 자세히 넣어놨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 있고 모델링. 모델링은 뭐 당연히 이제 그 반도라인제 관찰학습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또 실천론 해설 강의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하나 지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고 대체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제 해설서 기출문제 뭐 역대 기출문제집이든 또는 지금 이 강의 자체는 지금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사실 이 강의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해설, 보충 설명, 오답풀이의 내용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렸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뭐 등장했던 이런 용어들 또는 기술들, 기법들 또는 그 맞는 문장은 맞는 문장대로 틀린 문장은 틀린 문장대로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출문제 공부를 한 겁니다. 정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예. 결국은 역대 기출 표기가 정확한 이제 제 책은 이제 정확하게 다 분석돼 그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진 후에 이론적 기반 다지고 기출 문제를 역대 기출 문제를 이제 3회독 이상 하게 되면 뭐 무조건 합격을 하죠. 왜냐면 기출론점을 다 간파하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폭에서 나오고 어느 정도 깊이에서 나온지를 알아버리니까 당연히 정답은 골라집니다. 쉽게.
마치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막 튀어오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게 되면. 자, 그러면 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